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여인의 회초리로 목숨을 구한 선비. 해는 산마을에 걸려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홍우원은 말을 재촉했지만 강원지방의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고 객산은 아직도 멀기만 했다. 저 멀리 노을이 지는 산자락을 바라보던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다간 밤길을 헤매게 생겼군. 다행히도 길가에 몇 채의 초가가 보였다. 홍우원은 조심스레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길 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나왔다. 어서 오시오. 이런 산골짜기에 양반께서 웬일이시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지고 싶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밖은 춥소. 집 안에는 노부부와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다. 여인은 홍우원을 보더니 공손히 절을 올렸다. 저녁밥을 먹은 후 노인이 말했다. 선비님, 죄송하지만 저희 부부가 친척의 제사를 보러 가야 해서 오늘 밤 집을 비워야 합니다. 며느리 혼자 있게 되는데 집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은 며느리를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가 없는 동안 손님을 잘 모시거라. 네, 아버님. 노부부가 떠난 후 여인은 방을 정리하고 홍우원에게 아랫목을 내주었다. 여기 주무시지요. 저는 시를 자아야 하니 불을 켜두겠습니다. 홍우원은 자리에 누웠다. 등잔불 아래서 시를 잡는 여인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다. 산골 여자였지만 어찌나 곱던지 홍우원은 괜한 마음이 들어 잠든 척하며 슬그머니 발을 뻗어 여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여인은 처음엔 실수라 여겼는지 조용히 그의 발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홍우원이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눈빛이 변했다. 나리, 일어나십시오. 홍우원은 모르는 척했으나 여인이 여러 번 부르자 마지못해 일어났다. 선비님께서는 책을 읽어 의리를 아실 텐데 어찌 남녀유별을 모르십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시부모님이 나가시면서 손님은 양반이므로 믿어 의심치 않고 집을 지켜주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미한 마음을 품으시니 나리, 문 밖에 나가 회초리를 찾아오십시오. 홍우원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부끄러워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문 밖으로 나가 회초리를 찾아왔다. 바지를 걷으십시오. 내가? 네, 선비님께선 회초리를 맞으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바지를 걷고선 홍우원에게 여인은 매를 10대 때리며 말했다. 내일 시부모님께서 돌아오시면 저는 마땅히 그 곡절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망령된 생각 마시고 편히 주무십시오. 다음 날 아침 노부부가 돌아왔다. 손님 잘 주무셨습니까? 홍우원은 고개를 숙였다. 여인이 전날 밤의 일을 낱낱이 아뢰자 노인이 말했다. 젊은 사내가 여색을 보고 마음이 동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지. 말로 타일렀어야지. 어찌 감히 양반을 매질했느냐. 노인은 여인을 혼내며 수십 대를 때리고는 홍우원에게 사과했다. 산골 여자가 아는 것이 없어 선비님께 무례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우원은 부끄러워 더 있을 수 없어 그곳을 떠났다.
그날 밤도 홍우원은 길을 가다 날이 저물어 한 집에 머물게 되었다. 이번 집에는 젊은 부부만 살고 있었다. 손님, 제가 급한 일이 있어 밤에 나갔다가 내일 아침에나 돌아올 것입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남자는 아내에게 손님을 잘 대접하라 일러두고 떠났다. 밤이 깊어지자 여자가 홍우원을 불렀다. 손님, 운목은 매우 차가울 텐데 춥지 않으신지요? 아랫목으로 내려와 함께 있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춥지 않소이다. 여자는 계속 유혹했지만 홍우원은 단호히 거절했다. 여자가 문을 밀어 들어올까 염려되어 등으로 문을 밀어막았다. 젊은 남자가 여자와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정욕이 없다니 넷이 아니요? 쌀쌀맞기가 어찌 이 같을 수 있겠소. 여자는 욕설을 퍼부으며 밖으로 나갔다가 얼마 후 어떤 젊은 남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이 돌아왔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두 사람을 처단하고는 홍우원의 방 앞에 섰다. 손님, 주무십니까? 누구십니까? 이 집 주인입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홍우원은 공포에 떨었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어 문을 열었다. 선비께서는 진실로 큰 사람이요. 주인은 절을 하며 말했다. 젊은 나이에 밀실에서 여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정욕에 빠지지 않는 자가 몇이나 되겠소. 소인은 아내의 행실이 의심스러워 일부러 출타한다 하고 숨어 지켜봤소. 선비께서 거절하자 이웃집 총각을 불러들였기에 벌을 준 것이요. 만약 선비께서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같은 운명이 되었을 것이요. 이곳에 더 있을 수 없으니 함께 떠납시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집을 불태우고 오겠소. 주인이 집으로 돌아가자 홍우원은 혼자 그곳을 떠났다. 얼마 가지 않아 뒤돌아보니 화염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인생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구나. 부끄러움이 나를 살리고 정절이 사람을 구하는구나. 그는 급히 발걸음을 옮기며 여인의 회초리를 떠올렸다. 남자는 그렇게 떠나가 버렸다. 5월 중순 봄날이었다. 아침부터 내리던 비가 그친 뒤 따스하게 햇살이 비치는 뒷산 숲속에 순심이가 앉아 있었다. 홍조를 머금은 채 그녀는 부끄러운 듯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구김살 없이 온화한 얼굴엔 순박함이 묻어 있었고 한쪽 손엔 들꽃다발이 한아름 안겨 있었다. 가끔 일어서서 주위를 살피는 것으로 보아 아마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커다란 눈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다가 한숨 짓더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꽃을 만지작거렸다. 오랜 시간이 흘러갔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던 여자는 초조한지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숲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자 안절부절 못했다. 둔탁한 발소리가 멈추더니 싸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래 기다렸나? 순심은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다.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상만씨? 상만은 팔짱을 끼고는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깜빡했지. 게다가 아침부터 비가 와서.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일이 많이 밀려서 잘못하면 잔소리를 듣는단 말이야. 그건 그렇고 내일 진사님을 따라 한야오로 떠나기도 했어. 내일이라고? 순심은 놀라서 상만을 바라보았다. 올라가서 자리가 잡히면 연락할게.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 결혼하고 여기서 살면 되잖아.
순심이 울먹이며 고개를 숙이자 상만은 불쾌한 듯이 말을 이었다. 이러지 마. 한양에 갈 기회를 놓칠 순 없잖아. 자리 잡히면 데려갈 테니 그때 결혼하면 되잖아.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한양에 가면 예쁜 여자들도 많을 텐데 당신이 날 잊을까봐 무서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도대체 뭐가 무섭단 말이야? 그건 뭐지? 꽃인가? 응, 당신 주려고 가져왔어. 상만은 꽃을 받아들고는 대충 냄새를 맡은 다음 무슨 생각을 하는지 거만한 태도로 하늘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꽃다발을 빙빙 돌리기 시작했다. 순심은 물끄러미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순심의 슬픈 눈빛에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신처럼 숭배하고 따르겠다는 순정이 넘쳐 보였다. 하지만 상만은 순심의 숭고한 눈길을 외면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순심의 손에 쥐어주었다. 가락지였다. 내일 떠나야 해서 돌아가 봐야겠어. 상만은 무뚝뚝하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순심은 물끄러미 상만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다. 남자는 그렇게 떠나가 버렸다. 계절이 바뀌어 추운 한기가 파고드는 겨울 어느 날, 그 남자가 누군가와 살림을 차렸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아닐 거야. 헛소문이겠지. 순심은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 대지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도 남자는 소식이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남자가 아내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데리고 고향집에 다녀갔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순심은 서러움이 북받쳐 뒷산에 올라가 풀밭에 머리를 파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마침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울고 나니 가슴이 시원했다. 지인구는 올해 봄에 결혼한 새신랑이다. 100년 가약을 맺는 날 아직 총각인 친구들이 예쁜 신부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다. 지인구는 재산도 내세울 것도 없는 가난한 장사꾼이었다. 순심을 만난 건 장터에서였다. 이거 얼마죠? 물건을 사러 온 여인과의 만남. 그게 순심과의 인연의 시작이었다. 순심은 단골 손님이 되었고 마침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성실하고 정직한 진구는 5일장을 찾아다니는 떠돌이 장사꾼으로 시작해 마침내 장터에 가게를 내고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순심은 진구를 만난 후 변심한 그 남자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진구에게 마음을 다했다. 순심도 가게에 나와 금전 관리를 하며 진구를 도왔다. 가게는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날이 갈수록 점점 번창해 갔다. 어느 날 가게에 손님들이 북적거리고 있는데 유독 순심의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다. 허름한 옷을 걸치고 있는 그 남자는 아내인 듯한 여자와 함께 물건을 고르고 있었다. 그러다 돈이 없는지 구경만 하고 나가는 그 남자와 순심은 눈이 딱 마주쳤다. 그 순간 남자는 얼어붙은 듯이 있다가 멋쩍은 듯 쓴웃음을 짓더니 나가버렸다. 나중에 순심이 들은 얘기로는 상만이 결혼하고 노름에 빠져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했다. 배신한 그 남자의 불행이 순심에게는 위안이 되었다. 순심은 그날 이후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다. 날이 갈수록 순심의 가게는 더 승승장구했으며 아들, 딸 낳고 부족함 없이 잘 살았다. 후처가 된 학자의 딸. 계양은 경상도 안동에서 아버지 장흥효와 어머니 안동권 씨 사이에서 외동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이름 높은 학자로
평생토록 후진양성에 전념하여 제자가 수백 명에 달하였다. 그러한 집안 분위기와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총기 있던 계양은 10살 정도 되는 나이에 소학과 19사략을 깨쳤고 13살이 되어서는 주옥 같은 시들을 지었다. 우리 딸 참으로 총명하구나. 아버지는 그런 딸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계양은 어려서부터 심은 서화에 뛰어났으며 효심 또한 대단했다. 깊은 겨울밤 문 밖엔 차갑게 부는 바람에 눈발마저 휘날리고 있었다.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에 사랑채에 누워 잠을 자던 아버지가 눈을 떴다. 누구냐? 부엌에서 뭘 하느냐? 혹시 도둑이라도 든 게 아닐까 하여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며 소리쳤다. 부엌에 있던 딸이 황급히 부엌문을 열고 나왔다. 아버님, 계양이 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사랑채에 군불이라도 때리고 나왔습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인 장흥효의 외동딸 계양이었다. 추운데 군불을 때리고 나오다니 아랫사람을 시키지 않고서 부모님 모시는 일을 어찌 하인들에게 시키겠는지요. 딸의 효심에 아버지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경당 장흥효는 외동딸 계양이 범상치 않음을 알고 친히 공부를 가르쳤다.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두 가지를 알 정도로 총명한 계양을 볼 때마다 경당은 그녀가 딸로 태어난 것을 안타까워했다. 어느 봄비 내리는 날 버드나무 가지가 파랗게 싹이 터 있는 걸 보고 계양은 이렇게 글을 지었다. 창밖에 비가 소소히 내리니 그 소리 또한 자연스럽도다. 자연의 소리를 들으니 내 마음도 역시 자연스럽구나. 그 글을 읽더니 아버지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어디서 이런 감성이 나왔느냐? 참으로 훌륭하도다. 또한 초서체로 중국 소동파의 적벽불을 서서 안흥효의 방에 걸어놓았더니 당대 유명한 정윤목이 그걸 보고 감탄에 마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필법을 어디서 익혔는고?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니 열심히 정진하거라. 이렇듯 계향은 시와 서예 그리고 그림에 이르기까지 출중한 재능을 보였다. 계양의 나이 방년 19살, 한창 혼담이 오갈 무렵이었다. 장흥효가 딸을 불러들였다. 너도 이제 혼기가 찼으니 아비가 눈여겨본 사람과 인연을 맺도록 해라. 그가 배필감으로 정한 이시민은 이름난 양반의 처제로서 인품이 뛰어나고 배움이 깊었으나 이미 전처수생의 자녀를 둔 처지였다. 아니 영감, 하나뿐인 외동딸을 후처로 보내다니요. 안 될 말씀입니다. 부인과 친척들이 크게 반대를 했다. 하지만 계향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부친의 제자이면서 계향보다 8살이 많은 이시민과 결혼하게 되었다. 전처의 아이들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참된 어머니가 되어줘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계향은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아 주었고 자녀 교육은 어머니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쓸쓸해하는 눈치가 보이면 말을 붙이고 어두운 빛이 없도록 힘써 주었다. 아이를 데리고 매일 오리길을 다니며 글 공부를 시키기도 했다. 자기 소생의 아이들이 생긴 뒤로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 행여 아이들이 소외되거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더 잘 보살펴야겠구나. 또한 장씨 부인은 종들에게도 온유하고 어머니처럼
자애롭게 대했다고 한다. 어린 여종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음식을 만들어주며 그래, 고생이 많구나. 다 나을 때까지 푹 쉬거라. 라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조용히 타일렀다고 한다. 한 번은 부인이 배를 짜고 있는데 계집종의 실수로 천에 불이 붙었다. 계집종은 놀라서 마님, 천에 불이 붙었어요. 라며 당황하며 소리질렀다. 그러자 부인은 불을 끄고서 벌벌 떠는 계집종에게 괜찮다. 사람만 안 다쳤으면 된다. 하고 계집종을 안심시켰다. 이렇게 장씨 부인은 모두에게 친절하고 온유했으며 따뜻하게 대했다. 또한 본인의 몸가짐을 조심하여 이웃 아녀자들과 어울리거나 구설수에 오르는 법이 없었다. 후대의 영남의 신사임당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전체의 자녀들과 본인 소생의 자녀 모두 훌륭하게 키워 모두 학문이 깊고 인품이 있는 인물로 키웠으며 본인도 말년에 음식 디미방이라는 음식하는 법을 정리한 최초의 한글 요리책을 펴내기도 했다. 봉수대 위에 피어난 사랑. 사람 좋은 인걸은 봉수꾼이다. 묘향산 까치봉에 있는 봉수대를 지키는 것이 그의 할 일이었다. 인걸이, 인제 자네 차례예요. 네, 아저씨, 올라가요. 봉수대에서 황노인이 소리치자 인걸은 봉수대 바로 밑 오두막에서 나와 아직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는 다시 봉수대로 향했다. 교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몸도 안 좋고 잠깐 집에 다녀오려고 자네에게 부탁해. 인걸은 집에 다녀오겠다는 황노인의 말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봉수꾼이 된 건 인걸이 황노인보다 먼저다. 인걸의 천고로 봉수꾼이 된 황노인은 인사치레였는지 노총각 인걸에게 자기 여식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게 바로 금난이었다. 금난을 만나고 온 인걸의 가슴엔 봉화보다 더 큰 불이 붙었다. 그 뒤로 한두 번 더 만났을 뿐이었지만 인걸과 금난은 평생 함께하기로 굳은 언약을 했다. 그 뒤로 인걸은 황노인을 마치 장인어른 대하듯이 모셨다. 인걸이 자신의 순번까지 도맡아주는 바람에 황노인은 신세가 폈다. 하지만 황노인은 마치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대할 때가 많았다. 금난이한테 안부 전해줌세. 요즘 정세도 불안한데 얼른 다녀오세요. 인걸이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황노인에게 말했다. 산 아래 마을까지는 험한 산길을 따라 오리는 내려가야 했다. 황노인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인걸은 불을 살피고 매봉을 한번 바라보았다. 매봉에서 봉화라도 오르면 즉시 봉화를 피워 형제봉에 신호를 보내야 하는 것이다. 아무 일 없군. 봉수대 위에 자리를 잡은 인걸의 머리에 금난의 어여쁜 모습이 떠올랐다. 잘 지내겠지? 오늘따라 더 보고 싶네. 황노인이 인걸의 비번까지 가로채는 바람에 몇 개월이 지나도록 금난을 보지 못했다. 인걸은 금난과 살림을 차려 오순도순 사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황노인은 아직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숟가락만 들고 살 텐가 미천이라도 좀 모아야지. 그래서 인걸은 쥐꼬리만한 녹이지만 한 푼 두 푼 착실하게 모으고 있었다. 황노인이 험한 산길을 내려갔을 땐 어느덧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이보시오,
말 좀 묻겠습니다. 바라보니 말끔한 차림의 사내가 다가왔다. 날이 어두워서 그러는데 하룻밤 묵을 곳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내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황노인이 대답했다. 마침 비번이라 집에 가는 길인데 괜찮다면 하룻밤 거하도록 하시오. 고맙습니다. 이제 한시름 덜었군요. 황노인이 집에 가자 금난이 나와 맞았다. 이분은 마을을 지나는 객인데 묵을 곳이 없어서 모셔왔다. 아침에 나와 같이 나갈 테니 편히 모시도록 하자. 아버지의 분부대로 금난은 이것저것 차려 주안상을 내왔다. 이거 받으시지요. 사내는 돈꾸러미를 황노인 앞에 내놓았다. 아니 무슨 돈을 이렇게나 많이? 이렇게 잠자리를 내어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황노인과 사내는 오랫동안 친분이라도 있는 사이처럼 술잔을 주고받았다. 따님이 고우시네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할 텐데. 사내는 몇 개월 전 아내와 사별하고 마음을 잡지 못해 이렇게 팔도를 돌아다니는 중이라고 했다. 금난이와 짝이 된다면 좋겠구나. 봉수꾼과 비교할 수 있겠어? 황노인은 사내가 내놓은 돈꾸러미를 슬쩍 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이곳은 풍광이 정말 좋은 곳이요. 이왕 이렇게 오셨으니 내일 하루 더 묵고 나를 따라 구경 한번 하시구려. 그럼 그럴까요? 다음날 사내는 황노인을 따라 묘양산 봉수대를 따라갔다.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여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닌데. 절경을 보여주려고 내가 데려왔지. 조금 있다가 돌아갈 거야. 인걸이 낯선 사내를 경계하자 황노인이 대꾸했다. 한참을 주변을 돌아보더니 사내가 인사를 하고 내려갔다. 요즘 정세도 안 좋은데 외부 사람을 데려오면 어떡해요? 잘 아는 사람이야. 내가 책임질게. 새벽에 교대할 테니 그리 알게. 황노인이 초막으로 들어가자 인걸은 봉수대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리를 지켰다. 밤이 깊었다. 졸린 눈을 부릅뜨고 앞을 응시하고 있는 인걸의 등 뒤로 다가오는 수상한 그림자가 있었다. 그 정체모를 그림자는 손에 비수를 들고 당장이라도 인걸을 찌를 기세였다. 하지만 인걸은 다가오는 위협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조심해요. 뒤를 보세요. 어디선가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인걸은 순간적으로 뒤에서 다가오는 사내를 넘어뜨려 꼼짝 못하게 제압했다. 꼼짝 마라. 넌 누구냐? 밝은 데서 보니 낮에 황노인을 따라온 낯선 사내였다. 그때 황노인이 인걸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올라왔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인걸에게 위험을 알린 금난이 나타났다. 아니 이 험한 곳을 어떻게? 행동이 수상해서 저 사람이 아버지를 따라 나설 때 뒤를 밟았지요. 금난이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했소. 인걸이 사내를 밧줄로 기둥에 묶어 놓았다. 그 순간 내붕에서 봉화가 피어올랐다. 위급 상황이다. 적이 침략할 수 있으니 경계하라는 신호입니다. 인걸이 까치봉 봉수대에 봉화를 올리자 얼마 후 형제봉에서도 봉화가 피어올랐다. 묶여있는 사내는 적의 첩자였다. 황노인에게 접근해서 봉수대 위치를 알아내고 봉화를 올리지 못하게 막아서 군사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속셈이었다. 여보게, 내가 정말 잘못했네.
황노인은 인걸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주했다. 첩자를 안주 관아에 인계하고 올 테니 여기를 맡아주세요. 날이 밝자 인걸은 사내를 포박한 채 산에서 내려갔다. 아버지, 이제 저희 혼인시켜주세요. 그래, 알았다. 인걸이 돌아오면 그리 하마. 그날 저녁 무렵 인걸이 돌아와서 첩자는 안주 관아에 넘겼고 빠른 봉화 신호 덕분에 적의 침략을 사전에 알고 대비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했다. 위기에 잘 대처한 공으로 인걸은 봉수대 호장에 임명되었고 금난과 혼인을 하고 황노인의 집에 같이 살았다. 또 한 가지는 그때 이후로 황노인도 자기 일을 인걸에게 떠넘기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봉수꾼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노 부부의 새로운 인생.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온유할 햇빛을 받으며 산자락 밑에 우뚝 서 있었다. 한양에서 포목점을 하고 있던 부인이 그곳을 떠나 양반들이 사는 호젓하고 경치 좋은 마을에 자리 잡았다. 남해항으로 들어앉은 정자에 노부부가 손을 마주 잡고 앉아 있었다. 아내의 이름은 정난이었다. 주름이 세월을 비켜가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고운 자태를 지니고 있었다. 5월의 햇빛은 밝고 청명했다. 저 멀리 호수에는 산의 몇몇이 나룻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 고맙소. 당신을 만나 이런 삶을 산다는 건 하늘이 나에게 준 행운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도 당신을 만난 건 저에게 축복이에요. 향긋한 소나무 향내가 바람에 실려 코끝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오래전에 서로 사랑했던 사이. 그러나 정난의 부모님 반대로 그들은 울며 헤어져야 했다. 30년 전 어느 날이었다. 달빛이 환한 압구정 아래 두 남녀가 서 있었다. 도련님, 우리 먼 곳으로 떠나요. 안 돼요.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렇게 할 순 없어. 아버지께서 정원을 서두르고 계셔서. 정난이 말끝을 흐렸다. 정난은 노랫소리에 끌려 영창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근처 장자말에서 큰 부자인 윤대인의 외동딸로 자란 정난에 비해 영창은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 평소 시조와 판소리에 심취해 가객이 되고자 폭포와 산속을 찾아다니며 득음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윤대인이 잔치를 열던 날 흥을 돋우기 위해 가객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영창이었다. 별채에서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정난의 눈에 영창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 뒤로 한두 차례 행사를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영창과 정난은 눈을 피해 압구정에서 만나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았다. 영창은 부잣집 행사에 불려다니며 수고비로 내미는 돈이나 구경꾼들이 던져주는 엽전이 주된 수입이었다. 게다가 요즘과 같이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 편견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니 딸과 영창의 만남을 눈치챈 윤대인이 노발대발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뭐? 누굴 만난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다시 한번 만나고 다니면 알아서 해. 정난은 아버지의 불같은 성격을 잘 알았다. 누구를 시켜 영창에게 소리 소문 없이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아버지가 우리 사이를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 다시는 못 볼 거예요.
정란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정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낭자, 미안하오. 내가 너무 묻나 붙잡을 수도 없구려. 텅 빈 압구정에 홀로 앉아 영창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윤대인은 시전 포목상 최씨 집안과 정혼을 서둘렀다. 몇 달 후 정란은 포목상 최씨 아들에게 시집을 갔다. 영창은 먼 발치에서 그걸 지켜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가객이라는 직업을 택한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다. 주막에 들러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모른다. 하지만 취하기는커녕 정신이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다. 영창은 정란을 잊기 위해 오로지 일에만 몰두했고 더 이름난 가객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세월이 흘러갔다. 영창은 어느덧 명창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혼자 몸이었다. 그런 영창에게 여인들의 유혹이 끝도 없이 많았지만 영창은 좀처럼 마음을 주는 법이 없었다. 저희 마님께서 한번 뵙자고 하십니다요. 혼자 된 부잣집 마나님의 적극적인 구애도 있었지만 영창의 마음은 돌덩이 같았다. 한편 정란의 남편이 된 포목상 아들은 빈둥거리는 한량이었다. 성공한 아버지 덕에 어려움 없이 자란 정란의 남편은 허구한 날 잡배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판을 벌이고 사고를 쳤다. 장가를 들면 나아질까 했는데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정신 좀 차리고 일을 배워야지. 이제 내가 맡아서 해야지. 하지만 아들은 대답만 말뚝처럼 했다. 포목상 최 씨는 가업을 이어야 할 아들에게 실망하고는 며느리를 불렀다. 얘야, 아무래도 내가 나서야 하겠구나. 내일부터라도 나와서 일을 배우거라. 네, 아버님. 정란은 포목점에 나가 열심히 일을 배워 가업을 이어나갔다. 그렇게 시전 상인으로 자리를 잡게 된 정란은 포목뿐 아니라 주당까지 팔아서 많은 양반, 고관들까지도 단골로 만들어 나날이 사업이 번창해 나갔다. 포목상 가운데 터줏대감으로 불릴 때쯤엔 정란의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려 있었다. 시부모도 세상을 떠난 뒤였고 일이라고는 손에 대본 적이 없던 한량 남편도 이미 세상에 없었다. 어느 날 포목점에 새도 있는 대감집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대감마님 회갑잔치에 쓸 옷감을 마련해야 하니 들어오라 하시오. 정란은 옷감을 챙겨 부랴부랴 대감집을 찾아갔다. 식솔들까지 모두 새 옷을 입히려고 하니 신경을 쓰게나. 알겠습니다, 마님. 정란은 밝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왔다. 그런데 앞마당을 지나는 정란의 눈에 낯익은 얼굴에 나이든 사내가 보였다. 아, 그 사람이야.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때면 성공을 기뻐하며 속으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그 순간 영창도 정란의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여긴 어떻게? 그러는 당신은 무슨 일로? 회감 연회를 맡아서 오게 되었어. 그런데 당신은? 저는 옷감 때문에 왔지요. 포목상이라서. 두 사람은 이렇게 30년이 지나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못 이룬 지난날의 인연을 다시 이어가게 되었다. 변치 않는 마음을 간직하면 우연도 필연이 되는가 보다. 정자엔 따뜻한 봄볕이 그들의 만남을 축복해 주듯 더 화창하게 비치고 있었다. 영창의 어깨에 가만히 기댄 정란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소와 맞바꾼 막내 아들. 여보,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요? 아내가 잠 못 이루는 남편을 보고 걱정스레 물었다. 며칠 후면 아버님 제사 아니요. 어떻게 준비를 할지 걱정이 돼서 말이요. 그러자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무래도 누렁이를 팔아야 할 것 같아요.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어요. 나도 그 생각을 했소. 하지만 남은 재산이라곤 그 소 한 마리뿐이라서. 정든 누렁이를 보내는 건 마음 아프지만 그렇게 해요. 부부는 아버지 제사 준비를 위해 아버지 생전에 애지중지하던 소를 장에 내다 팔기로 마음먹었다. 아침 일찍 남편 박씨는 어머니에게 소를 내다 팔겠다고 얘기했다. 그래, 어쩌겠니. 그나저나 장에 가려면 고개를 넘어야 할 텐데 요즘 강도들이 자주 나타난다고 해서 걱정이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조심해서 다녀오겠습니다. 박씨가 외양간에서 누렁이를 끌어내자 팔릴 것을 이미 알았는지 큼지막한 두 눈을 껌뻑이며 눈물마저 흘리는 것이었다. 자, 가자. 박씨는 누렁이를 몰고 험한 고갯길에 올랐다. 그런데 소를 몰고 오는 박씨를 숨어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고개 너머 부잣집 장씨 노인의 막내 아들 덕팔이었다. 건달들과 어울려 다니더니 강도질을 하며 고개를 넘는 사람들의 돈을 약탈하고 있었다. 장씨 노인도 내놓은 자식으로 여기고 있었다. 덕팔은 고개를 넘어오는 박씨와 누렁이를 보고는 손에 칼을 들고 뛰어나가려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멈추었다. 저 소를 빼앗아봐야 내다 팔아야 할 텐데 팔고서 오는 길에 판 돈을 뺏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더니 박씨와 누렁이가 고개를 넘어 장터를 향해 가는 걸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보는 것이었다. 박씨는 누렁이를 데리고 장터에 도착했다. 애지중지 키운 누렁이는 다른 소들보다 몸집도 크고 힘이 좋아 소를 사려는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마침 장씨 노인이 그 자리에 있다가 누렁이를 보았다. 몸집도 크고 힘도 좋아 보이는군. 이거 나한테 팔시오. 박씨는 비싼 값에 장씨 노인에게 누렁이를 팔았다. 그리고는 오랜만에 생긴 돈으로 어머니 군것질거리도 사고 허리춤 깊숙이 돈을 차고 기분 좋게 고갯길을 다시 넘어오는 중이었다. 날이 저물기 전에 고개를 넘어가자. 올 때도 괜찮았는데 아무 일 없겠지. 하지만 고개 중간쯤에 이르자 갑자기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것 봐. 갈 때는 소를 끌고 가더니 올 때는 혼자 오네. 소 판 돈은 어디 있나? 목숨이 아깝거든. 다 내놓고 가시지. 돌아보니 손에 칼을 든 강도가 다가오고 있었다. 안 됩니다. 이건 아버지 제사에 쓸 돈이요. 제발 그냥 보내주시오. 헛소리 하지 말고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내놓아라. 그렇게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저 밑에서 나졸들이 올라오는 게 보였다. 강도가 자주 나타난다는 얘기를 듣고 순찰을 돌던 중이었다. 나졸의 모습을 보자 덕팔은 칼을 슬그머니 숨기더니 도망도 가지 못하고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어쩔 줄 몰랐다. 여기서 뭐하는 중이요? 나졸들은 덕팔을 수상히 여기는 눈치였다. 그러자 박씨가 나서더니 말했다. 이 사람은 내 오랜 친구요. 고개를 넘다가 우연히 만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소. 얘기 그만 끝내고 빨리 가시오. 여긴 강도가 자주 나타나는 곳이오.
박씨는 그러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졸들이 고개 너머로 사라지자 덕팔은 박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런 나를 구해주시다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신 강도질하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다니 정말 기쁘구려. 부디 그 약속 잊지 않기를 바라오. 덕팔은 박씨가 사는 곳을 소상히 묻고는 여러 번 고개를 숙이고는 반대편으로 고개를 내려갔다. 집으로 내려간 덕팔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 잘못을 빌며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다. 정신을 차려서 기쁘다만 네가 어쩐 일이냐? 그렇게 사정을 해도 안 듣더니만. 덕팔은 고개에서 박씨가 구해줘서 잡혀가지 않았던 일을 소상히 들려주었다.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 다 있구나. 그 사람과의 약속을 잊지 말도록 하거라. 그런데 외양간을 지나다가 덕팔은 누렁이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박씨가 팔러가던 바로 그 소였던 것이다. 몸집으로 보나 생김새로 보나 틀림없었다. 아버지, 외양간에 새로운 소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그거? 낮에 장에서 사온 거다.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판 소예요. 장씨 노인은 기막힌 우연에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장씨 노인은 덕팔에게 박씨가 사는 곳을 물어보고는 소를 끌고 길을 나섰다. 한편 박씨는 집으로 돌아와 소 판 돈으로 아버지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울음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대문 밖에서 주인장을 찾았다. 뉘신지요? 박씨가 나가보니 장에서 판 누렁이를 끌고서 장씨 노인이 찾아온 것이었다. 아니 어르신, 소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소가 아니라 내 아들이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는 고개에서 만난 강도가 자기 아들인데 구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래도 소는 도로 가져가십시오.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돈도 다 써버렸고요. 그러자 장씨 노인은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들을 돌려주었으니 소를 돌려주는 게 마땅하지 않소. 아들과 소를 맞바꾼 거란 말이요. 그러더니 장씨 노인은 박씨의 손에 누렁이의 고삐를 넘겨주고는 발길을 돌렸다. 얼마 후 장씨 노인은 박씨에게 농가 밭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아들처럼 살뜰히 보살펴 주었다. 도둑과 수상한 침입자들. 오래전부터 주인을 충실하게 섬겼던 방앗간 주인의 성실한 하인이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방앗간에서 자랐고 이제 지쳐서 일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주인에게 말했다. 이젠 힘이 없어 더 이상 일을 못하겠네요. 그러니 그동안의 임금을 주십시오. 방앗간 주인이 말했다. 그래, 네가 나를 섬긴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구나. 이제 원하는 곳으로 갈 자유를 주마. 그렇지만 임금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는 힘든 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자유가 더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인의 집을 떠났다. 집을 떠나기 전 이제껏 먹이고 기르던 가축에게 인사를 하려고 우리로 갔다. 말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신의 축복이 있길 나의 오래된 친구여. 어디로 가세요? 마땅히 갈 곳은 없지만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구나. 그렇게 말하며 길을 떠나려 하는데 말이 따라왔다. 이번에는 소에게 가서 인사를 했다. 신의 축복이 있길 나의 오래된 친구여. 어디 가세요? 나는 떠나야만 해.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어. 하인이 슬프게 말하며 개우리로 걸어갔다.
그러자 소도 말과 함께 그를 따라왔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작별 인사를 한 모든 가축, 개, 고양이, 거위도 모두 그를 따라 길을 나섰다. 주인집을 떠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는 충실한 가축들이 그를 따라 나섰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인은 가축들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타일렀다. 나는 이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이젠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어렵구나. 그러나 가축들은 그를 계속 따라왔다. 긴 여행을 시작한 지 며칠 지났을 때 말과 소는 좋은 풀이 잔뜩 있는 곳을 발견했다. 염소와 수탉도 너무나 좋아했다. 그렇지만 개와 고양이 그리고 방앗간 주인의 하인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에 고통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 한참을 더 걷다 보니 깊은 숲에 커다랗고 아름다운 집이 보였다. 그 집은 잠겨 있었다. 들어갈 방법을 찾아보니 외양간이 열려 있었고 그들은 그곳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인은 가축들과 함께 그 집에 머물기로 했다. 그는 모두에게 자리를 지정해 주었다. 말에게는 집 앞에 기둥을, 소에게는 그 반대편 구석을, 수탉에게는 지붕의 자리를 주었고 개에게는 건초더미 위를, 고양이에게는 난로가를, 거위에게는 난로 뒤의 자리를 주었다. 그리고는 모두에게 그 집안에 산처럼 쌓여 있었던 사료를 주었다. 자기도 집안에 쌓여 있는 것을 먹고 마신 뒤 모두 각자의 자리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깊은 잠이 든 늦은 밤, 그 집의 주인인 도둑이 돌아왔다. 도둑이 앞마당으로 들어왔을 때 갑자기 개가 미친 듯이 뛰어들어 그를 물었다. 수탉은 지붕에서 꼬끼요 꼬끼요 꼬꼬댁 하면서 울어댔다. 도둑은 사람과 함께 사는 가축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숲속의 야생동물일 것으로 생각하며 겁에 질렸다. 마구간으로 헐레벌떡 도망쳤지만 그곳에 있던 말이 뒷발로 그를 차버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마구간 뒤쪽으로 뒷걸음질 치며 뒤뚱뒤뚱 걸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소가 갑자기 도둑에게 돌진하며 뿔로 그를 받아버렸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가까스로 그곳을 통해 부엌으로 들어갔다. 불을 밝혀 그를 괴롭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려고 더듬거리다가 그는 고양이를 만졌다. 고양이는 깜짝 놀라며 발톱으로 그를 핥혀버렸고 놀란 도둑은 거실로 가서 숨으려 했다. 그때 거위가 팔짝팔짝 뛰면서 꽥꽥거리고 날개를 퍼덕거리며 소란을 피웠다. 겁에 질린 도둑은 침실로 숨어들었다. 그곳에는 하인이 큰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를 내며 코를 골고 있었다. 그 도둑은 자기 집이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며 숲속으로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을 쳤다. 그 도둑은 동료 도둑을 만나서 말했다.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어떤 이상한 녀석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어. 내가 마당으로 들어서니 몸집이 큰 놈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나를 해치려고 했어. 또 한 놈은 지붕에서 그를 어서 때려잡아 하고 외치고 있었어. 첫 번째보다 더 심한 친구였어. 나는 그자가 나를 물게 놔둘 수 없어서 마구간 안으로 도망쳤지. 그곳에는 구두장이가 내 옆에 서 있다가 나를 구두로 찼고 내가 구석으로 도망갔을 때 갈퀴 만드는 자가 서 있다가 나를 찔렀네. 나는 부엌으로 도망쳤고 그곳에는 바늘 만드는 자가 숨어 있다가 그걸로 내 얼굴을 핥혔네. 거실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곳에는 또 삽 만드는 친구가 삽으로 내 얼굴을 쳤지. 결국 내 침실로 도망을 쳤는데 그곳에는 아주 많은 녀석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 나는 다행히 그 집에서 탈출해 여기까지 달려나온 걸세. 동료 도둑들은 그의 말을 듣고 너무나 겁에 질린 나머지 아무도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또 그 지역 전체가 도깨비들에게 점령당했다고 생각하고는 도둑들 모두 그날 밤에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방앗간집 하인은 도둑들의 집에서 충실한 가축들과 행복하게 살았다.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집 옆에 온갖 과일과 채소, 그리고 많은 곡식이 하인과 가축들이 먹어도 남을 만큼 풍성했다.